그러면 민주주의가 그러면 쉽게 되느냐? 민주주의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나 영국 밑에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뭘 했냐면은 그 민주주의를 했다가 지금은 다 독재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를 하다가 이제 민주국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지가 48년대에 만들어서 88년도까지 40년 동안이 약간의 독재적인 상황, 쉽게 말하자면 나머지 지금 한 35년이 넘었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뭐냐, 우리가 가졌던 그 40년이라는 것은 등소평이 말했던 동학양요하고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63년이 돼서야 우리나라는 100불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불이 되고 그 이전에는 80불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원조 받은 걸로 경제개발해보려도 안 됐고 2차 이공화국 때도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분이 싸우느라고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이 김종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수출주도 전략으로 바꾸면서 외자를 빌려다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시해당을 물으면은 1660불까지 올라갑니다. 부르주아지 노우 디마크라시라는 말을 미국 학자가 썼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표를 자기 투표권을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면 이건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드 자카리아는 3,000불은 넘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3,000불이 딱 넘어가는 게요. 50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88년입니다. 87년도에 3,700불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4,000불이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 독재 기간을 끝내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쓰레기만이니까 성김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간략하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쭉 설명이 되는데요. 그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한 시대를 결정하고 오는데요. 저는 항상 그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섞인 축복.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에는 좋은 거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고 또는 세옹지만한 말 많이 쓰죠. 그런 되는 것처럼 이 삼당 막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삼당 합당을 하고 나서 잘 아시는 이 박철환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내각제를 하기로 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단 말이죠. 자기는 도저히 그 네 사람 아까 말한 김종필, 김대중, 그 다음에 노태우 이렇게 네 사람 중에서는 자기는 대통령으로 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민자당에 들어가고 민자당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냐. 이 박철환과 노태우 대통령과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그 싸움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을 한번 봅시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발 독재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가 편중이 됩니다. 권력도 편중이 됩니다. TK 지역으로 싹 편중이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낸 사람이 와했습니다. 어떻게 해냈느냐? 딱 취임하자마자 하나에 해체합니다. 하나에는 뭐냐면은 TK의 제가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걸 하나에 해체하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되게 해고 나서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고위공직자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 다음 바로 월성한 5.18은 문민정부라고 불렀거든요. 문민정부 연장성산에 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뭐냐면 금융신명제를 합니다. 돈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어디가 타겟이 있어? 누가 돈이 제일 많았어?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죠? 전노를 구속해버립니다. 그것도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동안 우리나라 국영화를 많이 해놨거든요. 국영기업체가 많았거든요. 다 민영화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뭘 깨버리냐면은 TK 주류 기업들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 누구를 박냐면은
PK 부산 경남 사람들을 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나중에 야 이거 정치 보복이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반사 효과로 우리 사회에 뭐가 되냐면은 모든 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더욱더 결정적인 건요. 이회창 총재 이 양반이 뒤가 TK가 물어주고 있던 걸 알고는 이 이제 여기다가 서석재 자기 그 소위 막 돈주머니를 요리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다 더 결정적인 것은 DJ 비자금 사건이 마지막에 터집니다. 수사 못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DJP 영화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YS가 없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이 정권 교체가 된다는 의미는 어느 의미를 갖냐면요. 부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전노가 가져갔던 돈은 공소장에 나와 있다시피 2천억, 3천억이 되는데 이때는 아들들이 가져간 돈이 몇십억 단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권 교체라는 의미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요. 소외계층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독재하는 니들 그룹들끼리 해서 우리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우리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내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권 교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재산을 축적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고 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믹스 블레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각 지역이 예를 들면 호남은 호남대로 TK는 TK대로 이쪽은 뭐냐면은 한 당의 아성이 돼간 겁니다. 30년 동안. 하나는 국민의힘, 한쪽은 민주당의 아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지역에서는 반대말을 못해요. 반대당 이야기들은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그건 장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요. 왜냐면 지역 감정은 계속 소위 말해서 거기서 반대를 해야만이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필요가 있냐면 저 상대방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타협을 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있으면 가서 계속 쑤셔야죠. 야 저놈들 나쁜 놈이다. 저놈들 친일파다. 막 이런 식으로 까야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밑에 주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왜 생각합니까? 계속 떠들어야지. 그게 최고적인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을 갖다 바꾼답니다. 신릉명정, 무슨 뭐 토착, 내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라칩니다. 갈라치면 어때요? 지지율은 40% 유지하잖아요. 80%, 45%. 얼마나 편해요, 정치하기가. 근데 그런 것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하나 들어준 예가 항상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세탁소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세탁소업을 합니다. 그게 유태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가서 세탁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이 옆집에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딱 보고 있다가 두 군데다가 똑같이 자기 그걸 보냅니다. 물건을 보내줍니다. 둘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세탁비가 우선 안 올라요. 서비스도 좋아져요. 공짜로 해준 것도만 단추 같은 거 공짜로 막 달아줍니다. 어? 그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세탁소 중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야, 뭐, 저 물건을 값 올리려면 올려버리고 서비스 하려면 개판 쳐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된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극으로 달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지역이 일당 독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했는데, 국가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갔는데, 내막으로 들어가 봤더니 지역은 완전히 일당으로 굳어가지고, 그 예외가 지금 하나 생긴 것이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경남 왜 그렇게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본래 13대에서 아까 그 3당 합당이 됐을 때게 그걸 합니다. 자기는 저기 더 이상 뭐냐면 3당 합당 안 한다 해가지고 꼬마 민주당으로 8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았다가 그래가 이제 14대 때는 부산에 갔는데 되겠습니까? YS가 안 밀어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4대 때 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DJ 민주당 합당을 합니다. 꼬마 민주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떨어졌던 부산 종로 거기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나왔고 됩니다. 한 1, 2년 하더만은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연설을 하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아, 그렇잖아요. 바보죠.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부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야 정부 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나옵니다. 문재인도 나왔고 조국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TK하고 호남에 사람 나옵니까? 지금 TK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런 분 나오죠. 이 사람들 누가 데려온지 아시죠? YS가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왜 데려왔느냐? TK 잡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럼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는 그쪽에 안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마해서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맷집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호남에는 또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총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힘을 못 씁니다. 왜 그러냐? 원실에서 컸거든요. 맷집이 없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안 됐어요. 두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의 그 시간이 많아서 독점적 구도,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구조가 왜 그러냐면 양당이 밑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대화가 되거든요. 소위 대구에 있는 민주당과 호남에 있는 민주당끼리 서로 통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당이 다르면 서울에 와서도 대화가 할 수가 있다. 요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아예 안 할수록 당선이 쉬운데 왜 합니까? 그리고 더 나쁜 놈으로 몰아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하나도 협치 않죠. 합치 않을수록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탁소 주인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이야기는 더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는 다당제를 의미한 것이었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매일 법정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사유재산을 지키지 않으면요 중국과 북한이 됩니다. 근데 등소평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특색 사유주의가 그 소리는 자본주의가 어쩌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만 그렇게 해도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마인 잠깐 보여드렸는데 마인이 바로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느냐? 중국은 헌법에다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시진핑이 걱정하는 겁니다. 등서평,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본주의에 십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꾸 민주화가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등서평 같은 경우는 민주화가 천안문 사건 아닙니까? 탱크로 밀어서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각이냐?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공산당 일당 독재에 우리는 어디 가서 사느냐 말이야.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중국 몸을 내세우는 것이 뭐겠어요? 공산주의를 100년 동안 유지시키겠다는 게 중국 몸입니다. 그게 세계 1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지나 이렇게 AIG 이번엔 딥시크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저게 말이죠. 주민통제론입니다.
소련이 어떻게 해서 망한 줄 아시죠? 소련은 생산과 소비를 인간의 머리로 상정을 해서 인간의 머리로 통제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소련 시스템을 만들다가 그게 실패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딥시크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다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93%가 지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국영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중국의 지금 큰 딜레마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런데다가 부패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부패 계속 이야기해요. 독재 국가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다당제 받으라. 그 다음에 사유재산 인정하라. 그러면은 중국은, 북한은 그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른 나라로 하자는 겁니다. 다른 나라.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한 나라로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이 다당제 받으란 말이야. 왜 너희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 고초인들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왜 태극기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제가 대표 때 대형 태극기 갖다 놓고 국민인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오늘 두서없는 말입니다만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